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저희가 객들끼리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뭐 외교부 성명, 그다음에 환구시보 뭐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친구들을 설득하겠다. 뭐 중국은 한국에게 쓸 수 있는 지렛대가 많다. 우리는 전쟁을 할 용의가 있다. 이게 좀 거친 언사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디플로마틱하지 못한 건데 외교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그 스타일이 다 다른데, 참 중국이 우리나라를 당당한 독립국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사실 받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끼리 주고받는 언사보다는 확실히 몇 아니죠.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근데 뭐 그게 사실은 처음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우리 그 외교관들이 중국한테 이제 그걸 설명하겠다고 그랬을 때 중국이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안함 사건 난 이후에 그 미국 군함들하고 한국 해군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할 때도 그때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제가 그 논문에다가 쓴 적이 있는데 미국만 없으면 한국을 선보겠다라는 얘기를 중국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공식 문건에. 네. 아니 말로 했습니다. 외교관이 미국만 네. 없으면 그 외교관이 했다는 그렇죠. 건 그렇죠. 문제네요. 그 네. 공식이죠. 근데 중국의 그 외교가 그래서 이제 그 서구식 외교하고는 다릅니다. 스타일이. 그리고 네. 중국식 평화관도 서구식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우리 사드 배치하고 지금 남중국해 문제가 막 겹쳐서 돌아가는데 지금 헤이그에서 그 상설 중재재판소에서 그 필리핀이 요구한 사항들을 전부 다 필리핀 주장이 맞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무슨 주장이냐 하면은 그 중국이 남해에다 그저 남진해 전체를 자기 바다로 표시하는 선을 걷는데 그 선이 맞냐 틀린다라고 얘기했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 그 섬 같지 않은 많은 섬이 있는데 네, 인공섬. 인공섬을 그 섬을 인공섬으로 만들었죠. 그 실제 섬이 아닌데 세멘트로 이제 막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 비행기도 갖다 놓고 비행장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냐 그런데 그것도 필리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건 안 된다, 불법이다. 네. 심지어는 환경 파괴 얘기도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중국의 반응은 그거는 통째로 무시하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전투태세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거창 뭐 시진핑 전부 그렇죠. 이 판결 우리는 아예 무시하겠다. 그렇죠. 대놓고 언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국제법인데 국제법을 무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법이 무시되면은 고되면은 무력으로 한다는 소리인데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중국보다 약하지만은 미국은 중국보다 세다는 사실도 중국이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뭐 지금 사드 배치는 그리고 중국이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한 것만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없죠. 번도 없죠. 심지어는 우리는 북한 핵 개발을 억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도 했고 네. 남의 문제니까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미국 외무장관이 중국 대사한테 당신들이 힘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That's mission impossible. 그거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라고 네.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공격용 무기도 아니고 방어용 무기를 갖다 배치해 놨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뭐 같은 원칙에 의해서 남북한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북한이 중국 동맹국이고 친구고 한국은 친구가 아니고 적이라는 것이죠. 안보적 차원에서는. 며칠 전에 그 문화일보 기사인가요? 이충근 박사님 네네,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사드는 방어용 무기지만 그 1000km 반경이 레이더 들여오는 것 때문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그렇죠. 그게 더 반발하는 더 중요한 이유죠. 그렇지만 이충근 박사님은 그렇게 따지면 중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이미 레이더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느냐. 다 보고 있고 한국을 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도 다 있고. 아, 한국을 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길림성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하죠? 지도를 보면은 네. 우리가 그 이제
압록강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볼록 올라간 부분이 있죠. 다시 내려가기 네. 전에 그 평안북도 네. 거기서 얼마 올라가지 않으면 있는 통화라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그 중국의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거기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대강 한 600km 정도 저도 이제 미국 네. 그 군사 지도를 본 건데 한 600km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서울까지 나오는 겁니다. 600km면은 그렇네요. 직선으로 네. 600km 네. 보면은 전부 다 대한민국 중부지방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미 공격용 미사일도 중국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들여다보는 레이더 레이더도 기지도 당연히 이미 다 있죠. 운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 반발한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네. 그렇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미 미국은 중국을 다 보고 있죠. 네. 중국 뭐 샅샅이 다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사드를 갖다 놓는다 해서 더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조금 이격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그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 믿고 있는 거가 미국한테는 우리가 그 어리광을 부려도 되고 네, 미국은 어떤 경우도 어. 한국을 안 버릴 거다. 그렇죠. 이거 잘못된 전제 아닙니까? 그거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죠. 미국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물론 그 학자들이 견하니까 정부 의견은 아닌데 그게 사드가 한국이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이라고 네. 개인들은 얘기합니다. 개인 학자들끼리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다 영향력 있고 논문 쓰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그 한나를 잘못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심기를 거스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까지 말을 하시는데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중국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서해 바다도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영해 다 내주고 우리는 조금만 갖고 이래도 상관없다는 걸까? 제주도도 안 제주 해군기지도 만들면 안 되고 네. 이지스함 만들면 안 되죠. 하긴 이지스함 만들 때 중국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독도함 만들 때도 독도함이 큰 군함인데 그때도 중국이 뭐라고 그랬고 국가안보는 이웃나라의 그러니까 아주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선량하게 살면은 즉 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살면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잘못된 전제라는 네.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나요? 그러면은 힘이 약해서 그렇죠. 힘이 식민지가 된 거죠. 약해서죠.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번 거는 이 사드는 지킬 힘도 아닙니다. 막는 힘이지 그냥. 지킬 힘은 사실은 공세적인 무기를 갖고 온다면은 북한이 미사일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 미사일을 만든다. 그 얘기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건 일단 뭐 안 되고 그리고 중국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닌 거가 그러면은 한국이 중국의 빌부터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같이 돈을 벌었죠. 네. 중국도 우리 때문에 돈을 벌었고 한국도 수출 많이 해서 돈을 벌었고 근데 그럼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더 급히 아픔을 느낀다 하는 뭐 그런 그 약점을 잡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중국 국민들한테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국 국민들도 우리하고 거래를 해서 덕을 봤을 텐데 그거를 뭐 제재를 하겠다. 제재는 한쪽이 피해를 안 입을 때 제재를 하는 것이지 다 피해를 입는 건 제재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파는 물건에 100%가 다 소비재는 아닙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중간재를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물건을 사서 자기도 그거를 가지고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출 물량의 70%가 최종적으로는 미국으로 미국으로 간다고 간다는 지금 것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국에다가 완제품을 수출하면은 원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를 부속품을 중국에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경제 제재할 경우에 우리가 입는 피해를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미국이 한국을 경제 제재할 경우로 생각해 보면 그 피해 규모는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붕괴죠, 않습니까? 붕괴. 미국이 중국 물건 안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한국이 중국으로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그 이 모습을 정확히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미국의 신고립주의라는 거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대접하는데 미국이라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마저 없었으면은 이때는 뭐 독립국으로서 행동을 못하는 거죠, 한국이. 최근에 펴내신 책 그 미중 패권 네네. 전략과 네, 제목이 미중 패권 전략과 경쟁과 네. 한국의 전략이라고 한국의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언젠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한쪽 편을 들어야 될 날이 온다. 그렇죠. 그렇게 네. 썼습니다, 제가. 그런데 편 안 들고 넘어갈 수는 없냐?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격돌이 발생하고 한국이 어느 편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네.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두 나라가 한국부터 먼저 점령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 해군기지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제주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전쟁 나면은 중국이 거기를 공격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주 해군기지가 없고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 아니면은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 나면은 미국이 점령하러 올 겁니다. 네. 먼저 오는 나라가 점령을 하겠죠. 그리고 군사력은 지금 미국이 훨씬 미국이 중국의 강하죠. 한 10배 정도 강하다고 알려져 지금 있습니다. 뭐 그냥 미국 점잖은 학자들이 2등보다 10배 강하다라고 쓰니까 네. 그 2등을 중국이라고 쳤을 때 미국이 10배라는 얘기죠. 미국이 10배입니다, 지금. 동맹을 제외할 경우에.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그럼 우리가 중국과도 동맹을 맺으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거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거 성립할 수 없는 가정이죠. 중국하고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옌세퉁이라는 교수가 한국 학자들한테 미국하고만 동맹하지 말고 우리하고도 동맹을 맺자. 네. 그랬는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동맹은 친한 나라가 맺는 게 아니에요. 공통의 적이 있는 나라가 맺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동맹을 맺으려면은 중국도 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게 지금 누굽니까? 북한입니까? 중국이 북한 우리 적이야 그러면 그럼 동맹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은 중국이 한국 편에서 싸워주면 그럼 동맹을 맺을 수가 있죠. 그런 말이 일단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적이를 하자, 우리는 미국이 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한미 동맹을 먼저 파기하고 그렇죠. 한미 동맹을 네. 파기하지 않는 한 네. 한중 동맹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그 하는 둘이 싸우는 두 나라 둘이 적국인데 우리가 둘 다 하고 동맹을 네. 맺는다는 거 이거는 논리적으로 일로직이죠.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지난 20년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친중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국력은 군사력은 대개 뭐 중국이 미국의 10% 정도, 경제력도 경제력은 반으로 치죠 지금. 네. 반으로 치는데 미국은 인구 3억 1천만, 중국은 13억 5천만.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한 6, 7배 이상 네. 됩니다. 그 미국은 개인 소득도 미국은 세계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 뭐 조그만 나라들 많아요. 뭐 리히텐슈타인이라든가 뭐 뭐 이런 룩셈부르크, 뭐 UAE,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앞에 있는 나라는 개인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도무지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도시국가나 도시국가 그거보다, 수준의 나라. 조금 큰 나라 그렇지. 정도.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제외하면 미국은 개인 소득과 GDP가 다 1등인 나라입니다. 중국은 GDP 퍼 캐피타는 90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물론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한국을 오니까 우리가 중국이 잘 사는 나라 같아 보이는데 뭐 극빈자가 한 6억 정도 되는 나라죠. 네. 하루에 3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정확한 국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제재할 수 있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압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토니 블링컨이라는 미국 국무차관 네. 한테 그 PBS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방송이죠. 교육방송 기자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그 기자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그 북한이 정말 그 못 쓰는 나라인데 중국이 북한을 계속 두둔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기자가 생각해서 만든 거가 블링컨 차관님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양이죠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 블링컨 차관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죠. 중국이. 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중국 앞에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중국은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중국을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그렇죠. G2라는 말도 네. G2라는 말을 그거 다른 나라가 하면 안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책, 서양에서 나온 책들 번역되는데 차이나 아메리카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걸 합해서 G2라고 써버립니다. 근데 G2가 지금 국제 정치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미국 혼자 G1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력이 10배 차이 나고 경제력이 2배 차이 나는데 어떻게 G2가 됩니까? 옛날에 소련이 미국한테 그 맞짱을 뜰 때 냉전 그 양극 체제 때 소련이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가 경제력이 거의 절반이 좀 넘었고 한 3분의 2 가까이 됐고 군사력은 미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 오히려 군사력이 소련이 더 강했던 더 때가 강한 몇 적이 년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예. 그리고 미국이 자기네들이 워게임을 해보니까 소련한테 지는 거로 나오던 때가 있었고 지금 중국은 그 정도까지 가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냉전 시대 때는 미국한테 편을 들어가고 심지어는 소련하고도 대등하게 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한테는 영 이러지 못하는 거가 이게 뭔지 한번 심각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네,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될 거다. 폴 케네디 같은 사람이 강대국의 흥망에서 2014년이면 이제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예측은 일단 다 빗나갔습니다. 다 틀리게 나가고 이제 2003년에 1등이 될 거라는 책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나오는 책인데 그 미국의 인도계 미국 학자가 쓴 책인데 네. 그리고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14년 정도 되면 미국이 2등으로 떨어져 있을 거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명한 거가 203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2020년이 되면 제조업 생산력이 미국이 중국을 앞섭니다. 네. 제조업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선다는 건 놀라운 얘기죠. 지금 금년에 거의 같아집니다. 이제 2016년에. 그런 그 세계 변하는 통계학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뒤진다는 그 얘기는 일단 틀린 거로 판명이 난 거예요. 틀린 거로 판명 나면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신고립증입니다. 이제는 지구 어디에도 우리랑 대항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과거에 소련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은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번 그거를 쓴 적이 있습니다. G2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다라는 제목의 시론을 조선일보에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G2라는 말을 안 쓰고 중국도 안 씁니다. 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만 그 G2라는 말을 쓰고 중국을 대단히 힘센 나라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신문 그 글이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중에는 민족주의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할 때는 뭔가 내부적인 위기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혹은 봉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중국이 현재 지금 민족주의적인 뭐랄까요? 그 열망, 민족주의가 에너지? 지금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뛰는 나라가 속도가 조금 줄어들면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중국의 성장률이 다른 나라랑 상대가 되지 않게 높다 하더라도 지난 10년보다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지금 터진 겁니다. 중국이 7%라고 발표했지만은 뭐 어느 누구도 7%라고 믿는 사람은 미국 학자 중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 경제 성장이 속도가 줄어든다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장 박사님이 말한 듯이 바깥으로 돌리는 거가 그 영어 이론이 있습니다. Diversionary Theory of War. 그러니까 다이버션은 다이버트 시키는 거야. 전환한다. 그러니까 우리 관심을 다른 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독재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급할 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엉망덩망 잘못 튀어나가서 이제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는 결속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건 뭐 그거는 사회학의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 사회 갈등은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단합시키는. 그래서 중국이 그런 측면으로 남진해 이런 데 세게 나오고 옆에 있는 나라한테 세게 하는데 저는 뭐 어딘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공은 지금 중국이 공을 던졌는데 미국이 받아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다시 던져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중국이 그 섬 같지 않은 섬에다가 공항 뭐, 비행장 만들어 네, 놓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영해를 선포했습니다. 12해리. 네. 영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옆집 친구 기분 나쁘면은 집 앞에다가 백목 끓여놓고 너 여기 지나가면 내 때릴 거야 그러면은 그 친구들 이렇게 바깥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영토 개념이었네요. 뭐 저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도 책상에 이렇게 선 긋고 선 긋고 너 손 놓으면 나 네. 때릴 거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선은 사실 불법적인데도 네. 여기가 건너오면은 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권리를 스스로 만든 네. 거죠.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수출 수입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데 이른바 남중국해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 네.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네. 학자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수출 수입이 다 글로 가고 특히 석유 수입이 놉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만약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나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돌아와야 돼요. 필리핀 바깥으로 저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돌아오는 거 한번 쓴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한 보름 정도 빕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뭐 야단납니다. 아 대한민국의 지금 석유 비축량을 감안하더라도 보름 정도는 보름 정도 비면은 석유 없이 살아야 하는. 네. 그러니까 석유가 이제 그리고 이제 시끄러워지면은 선원들이 배를 안 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2배 올려주고 막 그러다 보면 석유값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석유가 그냥 쉽게 매일 오는 줄 아는데 그거 아주 위험한 길을 오는 겁니다. 근데 바로 남진해에서 그러면 그건 그 석유 회로가 당장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이충근 박사님 책에 보니까 일본은 일찍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예측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중국에 진출해 있던 회사도 중국 많이 다 나갔죠.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근 지역으로 다 이미 그래서 분산 조치했다.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일본은 지금 중국의 경제가 휘우청할 때 별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일 큰 전화 그러니까 저 셀폰 회사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그 셀폰의 52%가 지난 12월 현재 월남제들. 네, 베트남에서. 네. 그거는 뭐 이제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서 이제 시장을 다양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옛날에 조선이 아니거든요. 조선 때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상국으로 모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독립문 지은 이후에는 독립국이죠. 1895년에 그 일본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중국식 국제 질서는 그때 끝난 겁니다. 네, 그때 중국 사신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워놨던 영은문. 그렇죠. 영은문도 은혜를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세웠던 게 이제 독립문이죠. 그 영문 그 기둥은 아직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은혜를 영접하는 문 그거는 일단 그 전통 시대 때 그때는 또 우리가 중국에 사대할 수가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으로 그것을 균형을 해줄 만한 강대국이 옆에 없었고, 네. 그리고 그때는 중국이 세계 표준이죠. 그렇죠. 문화나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흠모하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한국이 독립국으로서 이제 1948년으로 치더라도 지금 70년을 독립국으로 존재를 했는데 이때 뭐 무슨 어떤 옆에 한국을 아랫나라라든가 약한 나라로 보는 나라가 있다는 건 좀 네. 말이 안 되죠. 미국은 힘이 그렇게 센 나라지만은 한국을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 대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은 우리가 뭐 좀 웬만하면 그냥 참아줄 수 있는 나라고 중국은 못 참으니까 중국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는. 네, 마치 주한미군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이 원해서 주둔하는 걸로 전적으로 원해서 주둔하는 거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려면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을 지지할 것이다. 이거부터가 이제 잘못된 가정이라는 그거가 건데 이제 틀린 가정이고.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감정적인 기초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라고들 항상 그러는데 네. 여기에 감정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 분석이 안 됩니다. 일본 나쁜 나라 그러니까 분석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좋은 나라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네. 모르죠. 뭐 좋은 나라가 아니니까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서우니까. 아, 그래도 네. 아무튼 미국과 중국의 국력 차이는 적어도 그거를 뭐, 제가 그래서 네. 그 신문에 어떤 신문에 이제 그건 사실 인터뷰 기자인데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냉전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네. 냉전은 힘이 비슷한 나라끼리 다투는 게 냉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냉전이라고 하기에는 중국 힘이 너무 약해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이냐 그러는데 그건 데이터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아무튼 중국 뭐 환부시보 그리고 외교관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부 성명 등이 비외교적인 언사로 그 외교가 아니죠. 네. 마치 그 중국의 사신이 서울 와서 하는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조선시대 때 그렇죠. 예, 위안스카이가 통리기무하문에서 예, 그리고 지금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국입니다. 이게 우리가 네. 까먹으면 안 되는 거가 동맹국은 전쟁 나면 함께 싸우는 나라가 동맹국이죠. 네. 그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인데 그리고 미국도 그 무서운 나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관찰이 안 될 때는 행패 부리는 나라죠. 전쟁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더욱더 냉철하고 논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 감사합니다.